용어만 토크쇼 직설 시작합니다. 먼저 주식시장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이가람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시황입니다. 오늘 양지수 하락하며 출발했습니다. 장 초반부터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했는데요. 지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이란 쇼크에 어제 6,200선에서 5,700선까지 한 번에 밀리면서 역대 최대 낙폭을 기록했는데요. 현재는 5,500선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3.64% 하락하면서 5,581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어제 4% 넘게 하락하면서 마감했는데 오늘도 3.76% 하락하고 있습니다. 1,094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개인만 홀로 5조 원 넘게 순매수했는데요. 오늘은 기관만 홀로 매수 우위 보입니다. 기관 지금 4천억 원 가까이 순매수하고 있고 개인과 외국인이 매도 우위 보입니다. 개인은 176억 원, 그리고 외국인은 지금 10거래일 연속 순매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3,900억 원 가까이 순매도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수급 상황도 살펴보시죠. 코스닥 시장에서는 어제까지 3거래일 연속 개인만 홀로 팔자 포지션을 취했는데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 3,900억 원 넘게 순매도하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이 오늘도 동반 매수 우위 보입니다. 외국인 900억 원 넘게, 기관은 3천억 원 넘게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시죠. 국내 반도체 투톱 어제 지난주의 상승분을 모두 반납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에서도 유가 급등으로 기업 운영비가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면서 반도체주가 일제히 약세 보였는데요. 이에 현재 국내 반도체 투톱 약세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2.67% 하락하면서 현재 18만 9,9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낙폭을 많이 줄였습니다. 0.85% 약세 기록하면서 현재 거래가 93만 1,000원입니다. 현대차도 어제에 이어서 지금 4.2% 하락세 연출하고 있고요. 현재 거래가는 57만 원입니다. 삼성전자 우선주 2.94% 빠지고 있고요. LG에너지솔루션도 3.94% 하락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6위부터도 살펴보시죠. 현재 6위부터 10위까지 일제히 하락불 켜고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4.1% 하락하고 있고요. SK스퀘어도 4.13% 하락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방산주가 지정학적 리스크의 수혜주로 부상하면서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20% 가까이 급등했는데 오늘은 방산주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 7.19% 빠지면서 132만 9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기아도 4.55% 하락하고 있고요. 두산에너빌리티도 6.19% 낙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시죠.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코스닥 1위부터 5위까지 일제히 하락불 켜고 있습니다. 일단 에코프로 4.45% 하락하면서 현재 거래가 15만 7,300원이고요. 알테오젠도 4.57% 하락합니다. 에코프로비엠 3.91% 하락하면서 현재 19만 1,6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삼천당제약도 3.58% 빠지고 있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5.71% 하락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6위부터도 살펴보시죠. 현재 6위부터 10위까지 리노고건만 상승하고 나머지 종목들 하락하고 있습니다. ABL바이오 6.07% 하락하면서 현재 거래가 17만 3,700원이고요. 리노공업은 어제도 5% 상승하면서 마감했는데 오늘도 4.93% 강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거래가 11만 6,800원입니다. 코오롱티슈진 3.14% 하락하고 있고요. 리가켄바이오 5% 빠집니다. HLB도 오늘은 7.39% 하락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특징 종목 살펴보시죠. 오늘 시장 변동성이 굉장히 큰데요. 전쟁 장기화 우려 속에서도 반도체 장비주가 강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증권은 지정학적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국내 반도체 투톱 목표 주가를 유지했습니다. 또한 소부장의 낙수 효과가 2분기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이에 지금 그린리소스 14.39% 강세 기록하고 있고요. 테크윙도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9.94% 올라가면서 현재 5만 6,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 종목으로 넘어가 보시죠. 이란 사태가 격화하면서 국제 유가가 상승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가 호르무즈 해협 통과를 시도하는 선박을 공격하겠다고 위협하면서 국제 에너지 시장에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오늘의 하락장 속에서도 지금 정유주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중앙 에너비스 지금 23.56% 상승하고 있고요. 흥구석유도 28% 넘는 급등세 연출하고 있습니다. 외환시장으로 넘어가 보시죠.
지정학적 리스크에 달러화 가치가 급등하면서 환율이 야간 거래에서 한때 1,500원을 돌파했습니다. 환율이 1,500원을 넘어선 건 17년 만인데요. 오늘 환율은 12원 90전 오른 1,479원에 개장했습니다. 오전 9시 32분 기준으로는 1,473원 90전에 거래됐습니다. 지수 다시 한번 살펴보시죠. 현재 코스피 3.55% 하락하고 있습니다. 5,583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도 3.95% 하락합니다. 1,092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계속해서 시장의 다양한 이슈들을 풀어보는 시장 따라잡기로 이어갑니다.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장열 투자전략본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 못합니다. 안녕 못하죠. 맞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오늘 낙폭이 상당히 이제 크게 나타나고 있고 매도 사이트카도 발동이 됐습니다. 일단 전쟁 여파가 계속해서 충격을 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죠. 뭐 그게 가장 크고 아직도 여전히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단기적으로 주가가 우리나라 시장이 어느 나라보다 앞서서 아주 크게 올랐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급등한 거는 맞아요. 근데 그게 부담은 맞는데 밸류에이션은 부담이 안 되는 레벨로 다시 내려왔죠. 지금 아마도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한 이익 전망이 지난주에 나온 걸 기준으로 잡으면은 그걸 코스피에 적용해서 40%를 적용하면 아마도 지금 5,500 이하면 PER이 9배가 안 될 것 같습니다. 6,000 넘어갔을 때가 10배 될까 말까 했던 것 같아요. 지난주에.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뭐 금융위기 있을 때 있잖아요. 네. 그럴 때는 8배까지 많이 갔었어요. 근데 지금 금융위기급으로 갈 정도로 장기전이 확정적이고 그 일파만파가 그 정도냐라고 보지 않는다면은 어제 오늘 지금 빠진 거 충격이 또 이어서 남아있다라고까지 비관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 레벨로 밸류에이션 부담은 분명히 아니고요. 다만 단기 급등에 따른 상대적으로 우리가 더 원유의 비중이 많으니까 또 센티먼트라든지 이런 것이 나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도 너무 컸어요. 원유 물론 100% 우리는 수입하니까 네네, 그렇죠. 원유 가격이 오르는 거에 대한 위험 노출도 뭐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겠다. 네네, 그렇죠. 근데 사실 코스피가 지금까지 올라왔던 그 공식들 있잖아요. 반도체 사이클, 수급, 뭐 정책 수익 이게 이제 바뀐 건 아니잖아요. 네, 우리가 이제 보셔야 되는 게 제가 지난주 수요일에 나왔을 때도 여기서 말씀을 드렸을 때 사실 그 내용은 지지난주에 제가 나오지 않아서 타방송에서 19일에 나왔던 걸 지난주 수요일날 얘기 드렸던 거고요. 그 당 19만 원 넘어갈 때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이미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미리 포지션 많이 하신 분, 그분까지 오케이. 이제 19만 원 넘어갈 때부터는 많이 먹을 것이냐 올라온 각도에 그렇게 그러니까 이익 전망은 높아지는데 실제 주가가 그렇게 아주 편안하게만 30만 원 이렇게 해서 갈 것인지에 대해서 그렇게 베팅하는 거는 좀 애매할 수 있다. 주식이라는 게 항상 변수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런 겁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익 전망은 오히려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주가가 폭락하느냐? 첫 번째 수급이에요. 많이 샀어요. 그렇죠? 예. 그래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같은 우리의 목표 주가를 19만 원 제가 그때 말씀드렸어요. 19만 9천 원이 목표 주가일 수도 있고 30만 원일 수 있는데 그 무엇이 차이냐? 이익이 똑같은데요. 이익이 똑같아도 ROE는 회사가 1년 동안 또는 5년 동안 버는 30% 20% ROE가 똑같대요. 밑에 COE, 코스트 오브 에퀴티. 내가 투자할 때 상황이 안 좋으면 어떻게 되죠? 내 투자한 거에 대한 수익, 나는 이 정도로 받아야 되겠어라는 요구 수익이라는 게 COE인데 이게 갑자기 높아집니다. 그럼 ROE가 30%도 COE가 8%가 아니고 12% 되면은 PBR이 확 떨어져서 목표 주가 30만 원이 아니고 20만 초반밖에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게 변동될 수 있는 건 언제냐? 이런 매크로 상황, 예상되지 않았던 상황이 되면 대부분의 섹터가 영향을 받고 특히 그 이익의 변동치가 올해 내년에 좋더라도 내후년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기본 관점을 갖고 있는 투자가들이 한켠에 있다 그러면은 숏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익 실현에 나설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속도가 빠른 것만큼 또 일시적이라 하더라도 반락이 뼈 아프게 다가올 수 있는 것이 반도체 주식의 특징이고요. 한국하고 대만하고 일본 중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올랐기 때문에 가장 크게 오늘까지도 여차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길게 보시면 이익을 보신다면은 사실은 어제 오늘 빠지면은 사실은 용기를 내실 수도 있어요. 그 섹터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전에 구정 이전에 들어갔을 때 편안하게 들어가는 패턴대로 이제 들어가더라도 그 패턴대로 된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고요. 그래서 이제 갖고 계신 분들은 파는 거는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갖고 지금 파는 건 이미 타이밍을 놓쳤다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지만은 새롭게 들어가는 거는 목표 수익 자체를 여태까지 올라간 거 50% 60%가 쉽게 된다고 이렇게 생각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익 전망은 높아집니다. 오늘 제가 오기 전에 말씀드린 건 1분기의 반도체 가격이 70% 80% 올라가서 애널리스트 많이 올렸는데 2분기의 전망은 20% 30%대로 낮춘 게 컨센서스고 3분기 10%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너무 쇼티지가 심해서 2분기의 반도체 가격 상승률이 2주 전보다 다시 올라가고 있어요. 그럼에도 지금 단기적으로 수급이 꼬이니까 수급이 꼬여서 내려가는 물량을 내놓는 거 받아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좀 아프더라도 그런 걸 기대한다면은 그 목표 수익률이 내가 여기서 50% 100이 아니더라도 그런 걸 본다면 여기서 밸류에이션 삼성전자가 만약 이익 전망들을 하면은 내년 기준으로 6배 초반이고 하이닉스 기준으로는 3.5배라고 하는데 내년이 이게 아니다 하더라도 올해 어닝을 하더라도 7배가 안 되고 4배 정도밖에 안 되니까 사실은 좀 길게 보신 분들은 이 전쟁이 일파만파도 장기화돼서 뭐 트럼프가 단기화하고 싶지만 모티브가 있고 이란도 단기화하고 싶지만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소모전을 가면은 그 몇 주가 되던 그런 동안에 그거를 반드시 지금 오늘 18만 원에 사면은 반드시 2주 뒤에 20% 먹는다 이런 개념 갖지 마시고 길게 봤을 때 2분기 3분기까지 이익이 간다라고 보신다면 지금에서 나눠서 들어갈 수도 있는 타이밍이 되고 있죠. 단 목표 주가가 22만 원인지 25만 원, 30만 원인지는 ROE만 가지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걸 이번 기회에 반드시 아시고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 조정이 얼마나 갈지가 이제 네. 관건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우리가 신이 아니기 때문에 네. 예언가가 아니기 때문에 알 수는 없는데 네. 과거의 중동 전쟁의 이제 사례들과 비교를 많이 네네. 하더라고요. 관건은 이게 장기화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네. 단기에 끝난다고 가정해 보죠. 예를 들어 1, 2주 사이에. 네네. 그러면 예전의 이익력을 회복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삼성 하이닉스? 그렇죠. 지금 예를 들면 하이닉스는 90만 원 초반대까지 떨어졌고. 그러니까 단기로 본다고 하는 게 어저께 아침에 10시 이전이었죠. 근데 호르무즈를 봉쇄하고 그다음에 사우디의 정유수를 폭격하고 이러면서 얘기가 달라진 거죠. 그러니까 단기가 아닐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빠진 거예요. 단기화 됐다 그러면 아마 미국이나 이런 쪽에 2, 3% 빠지면 한국도 누적으로 한 5, 6% 이상 더 빠지지 않고 끝나는 게 맞아요. 이게 정했을 때. 그러니까 단기화가 아닐 수 있다는 거 가정을 어느 정도 하고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단기화하는 거는 아까 말한 것처럼 트럼프는 하고 싶어요. 그 뭐 인플레도 우려도 있고 내부 여론도 있고 하고 싶죠.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뭐 증권사에서 어저께 보낸 건데 장기를 생각하지 않고 들어갔어요. 왜? 군함이라든지 이런 해군력을 파견한 게 고작 18대입니다 이번에. 근데 잘 말씀하셨는데 1991년도 이라크 전쟁, 그다음에 두 번째 2003년도에 이라크 전쟁 두 번 다 55대 71대를 보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낸 숫자 자체 해군이 충분히 장기화를 준비하고 생각하고 보낸 게 아니에요. 이게 네. 더 문제죠. 단기화 하려는데 소모 들어가서 단기가 안 될 경우는 뭐죠? 그러면 지상군을 보내든지 아니면 이스라엘하고 미국하고 아니면 미국하고 독일하고 연합군을 해가지고 옛날에 치듯이 이라크 치듯이 이렇게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 결정을 하는 게 중요한데 지금 트럼프가 봤을 때는 그 결정을 할 정도의 그 크리티컬한 포인트는 그분 입장에서는 아직 안 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언서티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게 단기에 끝난다고 베팅을 하려다가 어저께 아침까지 했는데 그게 안 되니까 주식시장이 무너지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그 딥이라기보다는 조정이 된 거고요. 조정이 올라가는 건 단기화 될 수 있다는 그런 모티브가 생겨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거꾸로 이란이 양보하거나 이란이 타협장에 나오면 되죠. 그렇죠. 근데 이란이 호르무즈를 봉쇄하고 뭐 간다는데 이거를 약간 새롭게 들어오는 정부가 협상에 나서야 돼요. 근데 지금까지는 또 뭐 계속 싸우겠다고 그러니까 실제는 협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 걸 지켜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그 어려움이 있는 상태가 현재 상태다. 이거는 시간과의 싸움일 수도 있고요. 그런 게 있습니다. 외국인 수급을 저희가 주시해서 봤던 거는 계속 매도세였는데 네. 이제 이란에 대한 군사적 공격이 감행되는 걸 시작으로 더 크게 지금 빠지고 있다. 그렇죠. 어제 5조 넘게 네네네. 이탈했잖아요. 와, 환율이 야간 환율이 1,500원 맞습니다. 돌파했고. 네. 그럼 지금 외국인 이탈이 가속화되기 딱 좋은 환경이 맞습니다. 네, 만들어졌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이라는 이유도 생겼고 네. 환율도 올라가고 달러 값이 비싸졌고 네. 그러면 이제 신흥국 통화 가치는 떨어지니까 네네. K 주식 네. 원화 자산을 가지고 있을 이유가 맞습니다. 더 없어지는 단기적으로는 최소한 급하지가 않죠.
그러니까 수급적으로 더 안 꼬일 좋죠. 수 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라고 보는 거죠. 이익 전망이 더 올라가고 반도체가 올라가고 PER 배수가 10배, 11배 가려다가 9배 이하 내려가더라도 그 타이밍을 맞춰서 걔네들이 들어온 데 있어 갖고는 제일 수 있다라는 정도를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야간 환율에서 1,500원 선을 돌파했고 지금 주간 거래 시작했는데 1,470원대, 어제 1,460원대에서 마감을 지었고 계속 지금 레벨이 높아지고 있단 말이죠. 걱정하는 게 이제 이런 거죠. 어제 400포인트 넘게 빠졌었고 그때 이제 일종 그 이전에 2024년 8월에 그때 이제 그 미국의 리세션 경기 지표 공포가 커지면서 그때 8%대 급락세 외국인 투매가 나타났거든요. 맞습니다. 이게 투매 같은 걸로 나타나지 않을까 이제 이런 걱정. 여기까지는 걱정 안 해도 되겠어요. 걱정해야죠. 해야 돼요? 그럼 무슨 우리가 5천 안 깨진다고 방담할 수는 없어요. 근데 아까 단기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면은 바로 6천 갈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변동이 큰 게 그거예요. 오늘도 아침도 보면은 하이닉스 같은 게 플러스가 돌기도 했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뭐냐면 저가 매력을 하고 싶은 세력이 있고 당연히. 근데 이거를 단기로 진짜 보시는 거냐, 중기로 볼 것이냐에 따라서 많이 다르는 겁니다. 우리가 그 3천 밑에서 4천, 5천 쉽게 올라왔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5천부터는 좀 스트럭을 하다가 5,500 넘어가면서는 이제는 약간의 그 흥분을 포함해서 올라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흥분은 다 없어졌어요. 이틀 사이에. 근데 이제 여기부터 진짜 공포는 아직 안 끝났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펀더멘틀이라든지 밸류에이션 상으로 보면은 더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받치거나 아니면 들어오겠다는 세력도 만만치 않게 대기하고 있다는 유동성 자금이 있기 때문에 이건 미국의 유동성이 아니에요. 미국이 금리 인하해서 유기가 아니고 대한민국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서로 눈치 보면서 안 빼거나 버텨보려는 심정이 있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근데 외국인 입장에서는 급하게 서두르지 않는다는 거죠. 아마도 그래서 원래는 이 전쟁이 이렇게 쇼텀으로 끝나거나 하더라도 지난주에 있을 때 전쟁이 날 수도 있다고 봤지만은 뭐 난다고 생각한 사람보다는 나더라도 단기로 끝난다는 게 지배적이기 때문에 이슈가 안 된 거고 그리고 월요일도 어저께도 낮지만은 그 장기화 안 될 수 있다고 해서 원래 아침에 시작할 때 2% 이내로 빠졌던 거거든요. 그 장기화 될 수 있다는 것 때문이기 때문에 장기화가 아니고 단기로 끝날 수 있다. 무슨 이유가 하면은 단기적으로 한 4, 5% 올라가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또 반면에 지상을 추습해가지고 이게 장기가 아프가니스탄 사태가 되고 이렇게 된다고 가정하면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만은 네. 그래도 그렇게 되면 그건 또 단기적으로 그 물량을 받아낼 수 있는 국내의 저가 매수력의 유동이 얼마 있냐 이거에 달려 있거든요. 근데 그 전에 만약에 빚으로 들어가고 올린 사람들은 어제 오늘 사이에서 털고 나와야 되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그런 수급에 꼬인 게 풀어지는 시간적 이런 것도 필요할 수도 있다. 이걸 또 염두에 두셔야죠. 저가로 매수하시더라도 네. 먼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제 코스피 뭐 급락했고 코스닥도 많이 빠졌지만 상대적으로 보면 코스닥이 좀 덜 했죠. 네네.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유 중에 보면은 어제 코스닥에 많이 포진돼 있는 반도체 소부장들이 꽤 많은 매수세. 오늘도 지금 반도체 소부장 예. 이런 장에서 지금 두각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리고 외국인들도 코스닥은 샀어요. 네네. 이게 뭐죠? 이게 그럼 이제 이 무게 중심이 코스피에서 코스닥 쪽으로 또 이게 옮겨오는 시각의 변화? 그러니까 이게 네. 그러니까 일편의적으로 보면 안 돼요. 금리는 내려가기 글러졌죠. 힘들어졌겠죠. 예. 네. 금리 내려가지 않으면 뭉개지는 게 뭐예요? 바이오 쉽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늘 바이오하고 반도체가 다 다리 가죠. 예. 근데 반도체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 사태 때문에 어느 빠지냐고요? 거기 뭐 중동으로 파는 반도체 수출량은요 1%도 안 돼요. 다만 그 중동을 통해서 들어오는 반도체 장비 이런 거 있어도 반도체 완제품이 중동으로 파는 게 1%도 안 됩니다. 호르무즈 나발이고 아무 필요 없어요. 근데 뭐 이게 유가가 올라가면은 그 반도체 만들 때 전기료 많이 든다고요? 반도체가 얼마나 오르는데 전기료 그까지 뭐가 문제가 돼? 쓸데없는 얘기고요. 반도체 이익은 안 빠져요. 더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뭐죠? 논리는 반도체 업체들이 투자를 증가시킬 수밖에 없다는 내러티브는 중간에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럼 장비주, 반도체 소부장주가 무릎장창 계속 빠질 수는 없는 거죠. 그러나 만약에 장기화된다. 장기화되면 내가 다릅니다. 이게 만약에 삼성전자가 지금 이익이 1분기 이익도 좋고 2분기도 올라갈 것 같은 게 명명백백한데 올해 하반기 할 때 내년 때 항상 얘기했잖아요. 올해 하반기 내년 바라볼 때 그건 모른다고요. 그때 모르는 상황이 됐을 때는 장비주가 그전에 올라갔다라도 다 토해낼 수 있죠. 지금은 일단 엄청 먹은 거에 대한 투자를 할 수밖에 없다는 내러티브. 그렇죠? 네, 그것 때문에 들어가는 거고 이익으로 따지면 삼성전자 장비업체가 바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일단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매크로 연관된 거니까 바로 못 들어가더라도 이런 데서는 할 수 있죠. 그리고 금리 인하랑 관계 없잖아요. 근데 금리 인하가 관계되는 소부장 우리 그 코스닥에 다른 주식들은 못 가죠. 이게 컴비네이션 되는 겁니다. 일차적으로 코스피가 아닌 코스닥이다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이건 복합합니다.
만약에 지금 미국 이란 사태가 장기화되게 되면은 인플레이션 압력이 상당히 거세니까 유가가 $100 이상 가는 게 꽤 오랜 기간 간다. 그러면 이제 물가가 걱정이고 인플레이션이 자극을 받으면 통화는 긴축적으로 선회할 것이다. 그럼 연준이 이제 금리를 내리는 게 아니라 올리는 쪽에 더 무게 중심이 간다. 내리지 못하죠. 그리고 금리를 올린다고 생각하면 AI 투자에 부담이 되겠죠. 성장주, 기술주 다. 그래 AI 투자가 위축이 된다라고 한다면 사실 AI 투자와 연동돼 있는 게 반도체 투자니까. 그러니까 그 시간 문제라고요. 시간 문제. 소프트웨어가 무너졌을 때 하드웨어, 엔비디아가 문제였고 반도체가 맨 마지막이기 때문에 이익 전망에서는 그렇게 쉽게 안 바뀔 겁니다. 근데 언젠가는 그게 장기화돼서 100불로 고착화돼서 계속 가면은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한 0.4% 내려갈 것이고 2% 그냥 1.5% 장담할 수 없게 돼요. 그런 과정하면 지금은 이게 단기로 안 끝날 수 있다는 걱정을 하지만 동시에 유가가 100불로 안착된다는 가정도 안 하고 있어요. 그 위험성은 내포하고 있지만 호르무즈를 이렇게 호위한다, 뭐한다, 그다음에 보험을 대강한다. 미국이 그러고 있잖아요. 미국도 또 비축유를 낸다, 베네수엘라하고 그다음에 오펙 업체들한테 생산하라 그러니까 금방 100불로 이렇게 가지는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100불로 안착한 것까지 반영한 주가 레벨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아까 이 반등하고 이런 거 다 필요 없게 되거든요. 언제? 그게 3, 4개월 뒤요. 그러니까 이게 장기냐 단기냐 했을 때 잘 모르겠다는 언서튼티가 많이 반영된 건데 장기로 고착돼서 유가가 100불 됐을 때 이익 전망까지 흐트러졌을 때 이익 전망을 다시 해서 어저스트먼트까지 한 주가가 다 반영되느냐? 그건 아닐 수 있는 거죠. 그 찌꺼기는 남을 수 있어요. 다만 이거를 길게 보셨을 때 결국은 펀더멘털을 수렴하기 때문에 이익 전망이 가장 탄탄한 반도체나 장비 업체들이 먼저 좀만 달라지면 튈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밀릴 때 사람들이 길게 보시는 분은 용기를 내실 수 있죠. 지난주까지 용기를 못 내신 분들은 역발상으로 용기를 낼 수 있죠. 다만 이것도 한 번에 몰빵하면 안 되고요. 외국인이 금방 안 들어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환율 때문에. 언제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철저히 분할하고 분할은 3번이 분할이 아니고 잠깐 얘기 드는데 최소한 5번에서 15번 하는 게 분할입니다. 쉽지 않죠. 네. 지금은 장기전으로 갈지는 불확실한 상태인 거고 반도체 대형주들 위주로 올랐던 거는 지금 전쟁을 빌미로 많이 조정의 이제 이유를 맞습니다. 삼고 있다. 상대적으로 반도체 소부장에 대한 매력도가 올라타고 이게 어제와 오늘 지금 반도체 소부장에 대한 매수세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전부는 아닙니다. 거기도. 전부는 아니겠지만 아직 그러니까 반도체 전체 사이클에 대한 이익 회수는 없는 거잖아요. 없는 거죠. 그건 맨 끝단에 있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걱정할 필요 없다면 반도체 대형주 말고 소부장 쪽은 상대적으로 투자 매력도가 지금 올라가는 구간.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맞아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쟁이 나면 늘 이제 주목을 받는 섹터들이 있죠. 뭐 방산도 있죠. 정유 있죠. 네네. 하나 더 하자면 이제 해운. 네네. 뭐 이건 이제 물류비와 관련된 내용들이죠. 자, 지금 뭐 예정대로 움직이고 있는 것들도 있고 오늘 방산주는 좀 빠지는 모습 보이고 있고 이게 이제 단기적 트레이딩 관점을 아직 좀 시장은 보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단기적 트레이딩이죠. 어저께 LIG인가 상한가 갔나요? 이렇게 네. 했죠. 미사일이 소모전 가면 가장 먼저 없어지는 거고, 그러면 궁극적으로 평화가 금방 오는 게 아닌 이상 리필할 것이고, 뭐 리필하듯이 그러면 당연히 수혜가 있을 것이라 보는데, 그러면 어저께 그저께 오는 사이에 걔네들의 이익 전망을 바꿀 수 있는 애널리스트는 없죠. 그걸 계산해 가지고. 그러니까 멀티플로 대충 때려서 먼저 가는 거죠. 상한가 가놓고 보는 거죠. 근데 만약에 단기적으로 될 수 있다나 유가가 좀 주춤하면은 혹시라도 뭐 물밑 작전 있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면 많이 그동안 억눌린 걸 한껏 그전 걸 완전히 뚫어버렸으니까 이런 얼마나 그 섹터 입장에서 얼마나 큰 호재예요. 라고 생각한 동시에 많이 억눌렸던 사람들은 이익 실현하고 싶어하는 용폭도 동시에 생기는 거기 때문에 단기 트레이딩의 이익 실현도 또 마찬가지로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는 게 방사안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근데 지금은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주로 많이 움직이지만 네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 판이 달라진 거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장기전으로 가면서 주변 유럽국들의 군비 증강에 대한 이슈도 생겼고 맞습니다. 그런 가운데 폴란드를 시작으로 해서 한국산 무기 체계에 대한 관심도가 확 올라가고 아예 레벨업이 됐잖아요. 그때 방산주들이. 네네네. 그러니까 이번도 그때와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한국산 무기 체계, 가성비 좋고 기술 괜찮고 재래식 무기까지 커버가 가능한 한국산 방위산업 체계에 대한 관심도가 올라간다면 이건 또 다른 레벨업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어제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우크라이나는 3년, 2, 3년 되면서 계속 올라갔잖아요. 밸류에이션 레벨이 달라졌죠. 그러면 이란하고 했을 때 이란이 전쟁에서 힘들어서 미사일을 우리나라를 사진 않죠. 다만 이란이 중동 국가와 싸움을 장기화되면은 그러면 중동 다른 국가들이 장비를 카타르나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얼마만큼 살 것인가 계산이 돼야 되죠.
어저께는 좀 반응을 한 거고요. 그런 과정이 남아있죠. 그래서 이것도 장기화가 되고 그러면 중동 여러 국가들이 이란은 자빠지지 않고 자기 나라는 계속 힘들고 그러면 당연히 무기를 하겠죠. 근데 그거에 대한 계산이 되어져야지 다음 단계 열릴 것 같아요. 지금은 이렇게 봐라, 이거 달라진 거다라고 반응을 하는 게 다 당연했고, 근데 이거 지속적일지 여부는 아까 말한 것처럼 수급에 있어서 다음에 계산하는 거 좀 기다려보고 지금은 이거까지 먹자. 이거만 충분해. 장도 불안한데 얘네라고 얼마까지 가겠어. 이런 심정이 들면은 이 실현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지금 본부장님과 얘기하고 있는 사이에 코스피 코스닥이 낙폭을 확대했습니다. 아, 정말 아직 예측이 안 되네요. 사실 오전장에도 5% 장 개장하고 나서 5% 이상 낙폭 확대되면서 매도 사이트가 발동됐다가 낙폭을 또 줄이더라고요. 네네. 3%대까지 줄였다가 다시 또 지금 5% 후반대까지 이러다 6%대까지로 낙폭 확대될 수도 있겠네요. 그럼 만약에 오후장에서 낙폭이 더 커진다 그러면 어제 7% 떨어진 것처럼 오늘도 반복해서 그럼 제가 예측할 수 없죠. 예측할 수가 없네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익 전망이 바로 바뀌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PER 개념으로서는 9배 이하일 것 같은 확률이 꽤 높거든요. 그리고 글로벌 경제 위기, 금융 위기 있을 때가 8.23배까지 내려간 적이 꽤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글로벌 경제 위기나 코로나급이냐라고 스스로 판단해야 돼요. 그럴 수도 있다고 보면은 지금 주가에도 못 사는 거고요. 그 정도는 아니야라고 본다면은 안 산 사람한테는 기회일 수도 있어요.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외국인의 수급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고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자기가 여기 파도를 탈 것인지 이미 많이 들어가신 분은요 가만히 있어야 돼요. 가만히 있다는 게 뭐냐면 현금도 별로 없을 거고요. 그렇죠? 들어가기에는. 근데 팔 건가? 이것도 애매하다. 금융위기급으로 가는 건다. 그럼 지금이라도 팔아야 되는데 그 판단을 하실 수 있게 저도 못 하겠고 만약 그렇다면은 가만히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수급이 마이너스 2% 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5% 됐다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이 계속 그런 패턴으로 반복이 될 것 같고 오늘까지도 그럴 것 같고 그럼 내일이 끝날 것이냐 또 뉴스 플로우를 봐야 되겠죠. 아까 말씀하신 것은 아들이 됐다는데 아들이 어떤 된 건 아닙니다. 된 건 아니에요? 지명할 거라는 이제 기사 나온 지금 거죠? 보도가 나온 것이고 뭐 아직까지는 예측 단계입니다. 근데 예측 단계도 벌써 그렇게 나오면 주가는 반영하죠. 근데 그 사람이 강경이라 그러면은 강경이랍니다. 그러니까 찬합니다. 강경이라면 그건 나쁜 뉴스잖아요. 다만 또 거꾸로 얘기하면 자기가 살아남으려면 맞아 죽지 않으려면 또 내고를 해야 될지 모른다는 생각을 동시에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의 심리전과 이런 게 다 아울러 가기 때문에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오늘도 만약에 왜 다른 나라 대비했을 때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는 1, 2%인데 오늘도 한 5, 6% 빠진다. 그러면 진짜 낙폭 과대 같아요. 근데 다른 나라도 크게 다르지 않고 우리가 조금 더 빠진 정도라면은 그 여진이 남아 있다라고 봐서 철저하게 분할로 접근하거나 아니면 이미 많이 들어가신 분들은 파시는 거야 이제 금융위기급이라고 하면 팔 수도 있고 늦게나마 아니면 관망해야죠. 니케이는 지금 2.7% 하락. 니케도 맞지 않고. 네, 우리가 2배 더 네네. 낙폭은 큰 상태고 원달러 환율은 1,480원. 선 조금 전에 넘어섰습니다. 코스피 외국인들이 지금 매도 우위 보이고 있습니다. 얼마나 파는지 볼까요? 네, 6,400억 정도. 근데 오늘은 외국인 매도지만 국내 아마 개인들 자금이 딸리면은 밀릴 수도 있는 거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 그렇다고 봐야 되거든요. 외국인이 아까 시작할 때 한 플러스로 한 2천억 했었어요. 초반에는. 그럼 외국인도 항상 말씀드리는데 외국인도 한 5명에 1명, 6명에 1명은 트레이더입니다. 근데 거꾸로 하면 4명은 안 움직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내가 80%에 속할 것인지 20%할 것인지 포지션을 정해야 되는 거예요. 어저께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5% 이내로 빠지면 딥이라 했잖아요. 항상. 근데 5% 이상 빠지면 조정입니다. 그 판단을 하는 그 순간에 추격할 것인지 아니면 자제할 것인지 판단을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확실히 조정이에요. 근데 조정한 걸 다시 되돌리려면 되돌리는 거는 한 15% 빠졌으면 10% 갔으면 5% 아니 바로 올라가야 되는데 단기전은 끝날 수 있어요 라는 얘기가 나와야지 플러스 5% 7% 올라가는 거고 안 그러면 반등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고 아까 뭐 코스닥 소부장도 있고 반도체도 그렇고 있을 수 있는데 그게 추세적으로 바뀌는 건 시그널이 좀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할부수밖에 할 수 없어요. 용기를 내라는 말도 맞고요. 다만 얼마나 용기를 어떻게 분할할 것인 것도 맞고요. 이미 들어가신 분은 뭘 또 추가적으로 용기를 얼마나 더 내요.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20만 원에서 30만 원 바로 갈 수 있지만 이렇게 단기적이라 하더라도 18만 원까지 확 밀릴 수도 있는 겁니다. 세상 일이 그런 거니까 올라갈 때 흥분했듯이 지금 내려갈 때 또 반대로 또 흥분하면 또 타이밍이 거꾸로 잡을 수도 있으니까 조정은 조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조정은 조정이다.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영역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뉴스 플로우를 잘 따라가시면서
거기에 맞는 합리적 결정을 하는 게 현재로서는 이 말씀밖에 드릴 수 없다는 게 답답하기도 하지만 네, 정답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장열 투자전략본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주택자인 이재명 대통령이 분당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으면서 부동산 정상화에 대한 승부수를 던졌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서울 강남과 용산 집값이 100주 만에 꺾인 것으로 나타났죠. 자, 이를 두고 정부의 고강도 압박이 통한 것 아니냐는 해석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같은 조치가 서울 집값 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지금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세 분 모셨습니다. 한양대 도시공학과 이창무 교수 나오셨고요. 서울 디지털대 부동산학과 김준환 교수, 또 도시화경제 송승현 대표 함께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윤검한 토크쇼 직설은 SBS 비즈 뉴스 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으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망국적 부동산 공화국이란 단어까지 꺼내면서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망국적인 부동산 공화국을 해체하는 것 역시도 결코 넘지 못할 벽은 아닙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부동산 시장을 향해서 강경 메시지를 내놓는 가운데 또 하나의 또 큰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공동 소유하고 있는 분당의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은 겁니다. 시세보다 조금 저렴한 가격으로 내놨다고 하죠. 자, 중요한 건 이재명 대통령이 투기적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언급을 한 뒤에 이 같은 조치를 취한 거란 말이죠. 그리고 사실 야당에서 정치적으로 저 분당 주택을 갖고 있는 걸 가지고 사실 공격도 했었고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를 보여주는 일종의 정치적 승부수로까지도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정치인들은 아니지만 어쨌든 부동산 시장에 연일 메시지를 내놓는 가운데 내린 결정이기 때문에 해석해볼 여지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김준환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게 정치적인 영역 같은데 이제 뭐 선거 때도 뭐 이재명은 한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결국 이제 시장에 본인 스스로가 이제 1주택을 매매하면서 그러니까 기존에는 이제 1주택자는 무조건 다 1주택자인데 실거주하지 않는 사람은 이제 1주택자가 아니다라고 이런 메시지를 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비거주하고 있는 이제 1주택자, 그러니까 똑똑한 한 채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진 것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시장 전체에 좀 강력한 어떤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과거의 정부와 다르게 요즘 분위기가 좀 약간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있어서
이게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코스피 5천을 이제 8개월 만에 도달했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런 부분도 부동산 시장에 좀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부동산 상품이라는 것이 과거처럼 이렇게 수익률이 앞으로도 이렇게 높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대체 투자주로서 이제 주식이라든가 이런 금융 상품에 이제 투자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이제 매도세가 좀 나오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이런 것이 같이 이제 연결이 돼서 어떤 정책적인 어떤 효과 그리고 대통령의 어떤 메시지가 시장에 그 어느 때보다 좀 강력하게 전달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송승현 대표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내놓는 매물하고 현장에서 많은 분들이 내놓는 매물하고 비슷한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과거에 저렴하게 사서 이제는 수익 실현을 해야 되겠다라는 의지들 뭐 이런 것들로 비춰지는데 그게 단순히 지금은 뭐 대통령이 내놨기 때문에 어떤 뭐 정책의 메시지로만 좀 분류를 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지금 시장에서는 뭐 대부분 이제 수익 실현을 위한 그런 매물로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 메시지 자체가 뭐 시장에 큰 영향력이 있냐 없냐라고 보기에는 뭐 그다지 뭐 아직까지는 큰 영향력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급매물이라는 거에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매수세가 크다라는 거는 역시나 뭐 우위 지역에 있는 지역에 뭐 급매물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는 여전히 시장에서 수요자가 존재한다라고 뭐 그 정도로만 지금은 뭐 시장에서는 좀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1998년에 이제 매입을 한 아파트이죠. 청와대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은 것에 대해서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정상화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창문 교수님께도 의견 듣겠습니다. 글쎄요, 하여튼 뭐 대통령의 의지는 확실하게 표출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문제가 그런 자신의 선택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는 게 과연 정상화냐에 대해서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비거주 1주택자의 그런 상태라는 것은 저희가 뭐 계속 살면서 뭐 대통령께서도 다른 곳으로 그 관저에 그러니까 뭐 이사를 가시기 때문에 이제 남는 주택에 대한 부분을 이제 뭐 전세로 내놓건 전월세 물량을 내놓는 그런 선택들을 하게 되는 거고 뭐 그런 식의 단기적인 자기 보유 주택에 살기 힘들어지는 그런 시기들이 있거든요. 뭐 그런 걸 저희가 인정을 해야죠. 그래서 비거주 1주택자라는 게 과연 투기적으로 항상 몰아쳐서 뭐 팔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질문이 있어서 그게 정상화냐에 대해서 좀 모르겠어요. 그래서 다만 이제 좀 걱정스러운 게 이걸 비정상의 적인 행태라고 규정을 짓고 그 다음에 어떤 선택을 할 건가에 대한 굉장히 큰 우려를 만들게 하는 그런 선택이 아니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매물 내놨습니다. 뭐 비거주 1주택에 대한 그러면 규제도 나올 것 같다. 이제 뭐 이런 예상들을 시장에서 하고 있는 거죠.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는 5월 9일 이제 양도세 중과 시행이 재개되면서 이제 이거는 드러났고 대출 규제 한다 그러고 그러면 이제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서는 그럼 어떤 규제자들이 예상되는 게 뭡니까? 송 대표님. 뭐 비거주 1주택이라고 하면은 소위 말하면 내가 거주하고 있는 곳 외에는 주택을 보유하게 된다라면은 사실 지금 주는 그 거주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규제를 한다라기보다는 인센티브를 줘왔던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거주와 비거주를 나눠서 이제 한 40%이 기준으로 갈 가능성들이 있지 않겠냐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보유만 해도 최대 80% 정도의 그 양도소득세 뭐 이런 부분들 구간들을 낮춰주는 구간들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보유만 하는 거로는 안 되고 거주를 해라. 그래서 실질적인 그 거주를 바탕으로 한 그 운영을 해라. 뭐 이런 쪽으로 갈 가능성들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는데, 근데 과연 그런 이제 거주 중심으로 가게 한다라고 해가지고 집값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겠냐라고 본다라면 그건 좀 다른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래요. 예, 지금의 뭐 매물 물량들을 보게 된다라면은 최근에 우리가 지금 나와 있는 그 매물들 보면 한 7만 건 정도가 지금 시장에서 나와 있거든요. 제가 올 때 보니까 3월 4일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매매 물량이 한 7만 4천 건 정도 나와 있어요. 근데 이게
우리가 그 이재명 대통령이 X 발언을 23일 날 했단 말이에요. 1월 23일 날. 그때 비교해가지고 매물이 늘었다라고 판단을 하는데 계절적인 요인을 우리가 판단을 해보니까 제가 3월 4일, 작년 3월 4일을 기준으로 봤어요. 그때는 매물이 9만 2천 건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대비했을 때는 매물이 늘어나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물량들 자체에서 과연 그 양도세 발언 이후로 매물이 늘어났고 이게 가격 조정으로 나올 수 있겠냐라는 이 부분하고 지금 이제 1거주를 하면서 비거주하는 데 있어서 계속 압박을 주면 줄수록 오히려 전월세에 대한 그 불안 요인들이 작용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비거주에 대해서 압박을 주면 줄수록 전월세에 대한 그 문제점들 그리고 전월세의 문제점들이 매매 가격을 올리는 이런 현상들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 뭐 그렇게 봅니다. 네. 어떤 게 나올 수 있을까요? 비거주 1주택을 그러니까 통제한다. 이창무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러니까 실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선별해서 이제 더 제재를 가하겠다라는 부분인데 이게 참 선별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직장을 옮긴다던가, 뭐 내가 이민을 외국에 좀 오래 살러 간다던가, 몸이 아파서 좀 한다던가 이런 기준을 어떻게 잡느냐가 사실 좀 어려운 숙제이긴 해요.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모두가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직장이 만약에 지방이다. 그러면 지방의 직장인데 뭐 20년, 30년 있는 거는 또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 기간들을 좀 해서 좀 선별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가장 첫 번째 어려운 부분이고 송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크게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 실제적으로 보면 특히 강남, 용산 이런 지역들은 우리 서울에서만 수요가 있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좀 약간 어떤 여유가 계신 분들이 많이 이제 집을 갖고 싶어 하시는 부분이고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제 투자를 하고 있는 게 사실이고 이제 그분들이 이제 그렇게 됐을 때 내가 지방에 집이 있는데 이제 강남에 집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방의 집을 팔고 지방의 전세로 살면서 또 강남이나 용산 이런 지역에 그 주택을 보유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 이번 정부에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직장 때문에 뭐 지방에 가 있어서 내가 실거주를 못한다 이런 것들은 제가 보기에는 여유 규정을 둬서 어느 정도 현실성 있게 좀 적용한다고 보고 좀 정부에서 잡고 싶어하는 건 바로 이런 것 같아요. 지방에 내가 살면서 전세 살면서 강남에 집을 갖고 있는 이런 분들 오랫동안 실제로 활동하고 있는 거는 다른 지역인데 강남이나 서울 지역에 집을 투자를 해서 이것을 몇십 년 동안 보유하고 있는 분들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다소는 영향이 있을 거라고 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하셨지만 결국은 1주택자에게는 어떤 특례가 있어요. 그래서 양도세나 보유세에 대한 특례 기준이 이제 이것이 이제 실거주자가 아닐 경우 이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면은 굉장한 부담이 될 수가 있겠고 이런 부분들이 또 시장에는 좀 다소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비거주용 1주택이라고 하지만 이제 사실상 비거주용 똘똘한 한 채 이렇게도 이제 부르더라고요. 그러니까 강남이나 상급지에 실제 살진 않으면서 투자용, 투기용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택도 이제 사정권 안에 들어왔다. 이제 이런 해석들이 나옵니다. 글쎄, 그거를 구별하는 건 현실적으로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렵다고 뭐 보세요? 나름대로 뭐 강남에 살던 분이 뭐 해외 그 파견을 받아서 나갈 수도 있고 뭐 네. 지방에 갈 수도 있고 뭐 그런 구도 속에서 한번 내려가면 또 못 올라니 계속 돌아다닐 분도 계시고 네. 그러면 오랫동안 거주를 안 했다 그래서 투기자일 거냐에 대한 그런 문제는 좀 다른 해석이 필요하죠. 그래서 사실 요번에 이제 뭐 이 대통령에 관련된 분당 아파트 매각 관련된 부분도 저는 보면서 좀 역지사지가 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나는 이러니까 거기 전세 놓고 나와서 청와대 사는데 뭐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 저마다 다 이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유에 대한 부분들을 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뭐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반대 방향으로 흘러가니까. 근데 사실은 자기가 보유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주택을 보유만 하게 한다라는 건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그 거래할 때마다 자기 주택 가격의 5에서 10%를 뭐 세금으로 내고 뭐 이사비로 내고 이러면서 소비를 해봐야 되는데 네. 몇 번 이사 가면 다 끝나버리잖아요. 예. 사실은
적정한 시점에 단기적인 거주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기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 다니는 거죠. 그게 가장 합리적인 주택을 소비하는 그런 행태거든요. 그래서 함부로 팔고 이사하라고 누가 함부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는 거고 다시 돌아갈 수도 있는데, 그래서 좀 그런 소유와 그 거주와 관련된 부분이 꼭 일치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아니란 좀 생각을 좀 기본적으로 가져야 되는 거고, 네. 또 뭐 여러 가지로 뭐 지금 뭐 말씀하신 부분이 그럼 어떻게 할 건데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셨으니까 뭐 그 부분에서 얘기를 하면, 지금 나오는 얘기는 뭐 양도세에 대한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이걸 좀 거주 부분에 대한 부분을 강화를 하고 보유는 좀 줄여주는 그런 형태로 가겠다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좀 나간다 그러면 어쨌든 자기가 살지는 않지만 보유하는 주택을 임대를 하는 거니까 임대 소득세에 대한 부분 어떤 식으로 과세하는 건 합리적인 선택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런 식의 좀 타협을 할 수 있는 안도 하나는 좀 생각해 볼 여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거 한번 짚어보죠. 하나 확실해진 건 이제 5월 9일 이후 거래되는 다주택자의 매물에 대해선 중과세, 양도세가 이제 중과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전에 집을 팔아라라고 해서 이제 통로도 일정 부분 열어놨죠. 그럼 이제 궁금한 건 5월 9일 이후에 그러면 집값이 어떻게 바뀔 거냐? 김준환 교수님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제 과거에 이제 진보 정권이 들어왔을 때는 문재인 정부 때도 마찬가지지만 저는 오른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주위에. 예. 아, 오른다고요? 예, 규제를 할수록 오른다 이렇게 시장 네. 분위기가 그랬고, 강력한 규제 정책이 나오면 이상하게 또 시장이 거기에 이제 뭔가 이렇게 저항하는 이런 그 어떤 분위기가 나왔는데, 네. 이번에 조금 느낌이 다른 것 같아요. 이번엔 느낌이 다르세요? 이번에는 떨어질 것 같으세요? 이번에는 제가 얼마 전에도 얘기한 적이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일단은 정책이라는 것은 정부에 대한 신뢰하고 어떤 지속성인데, 이번에는 이런 다들 이재명 정부를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지지하는 사람이든 안 하는 사람이든 보면은 이 정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좀 그 어떤 공감을 한다기보다 이렇게 좀 믿는 것 같아요, 과거보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5월 9일 이후에도 매물 잠김이 많이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나온다고 전문가들이 많이 얘기하지만 저는 큰 변화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보유세 카드가 나오기 때문에 매물은 계속 유지가 되면서 올해 연말까지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속적으로 가격 하락이 좀 지속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 저는 제일 강남 재건축 아파트의 가격 하락이 가장 좀 크게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듣겠습니다. 송 대표님, 5월 9일 이후에 집값 동향에 상당히 시장에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저는 5월 9일 이후에는 말씀하신 대로 매물 잠김 현상들이 나타나서 시장의 공급 부족으로 인한 가격 상승이 올 것으로는 보여지는데요. 가장 큰 변수는 주택시장의 통화량인 것 같아요. 지금 5월 9일까지는 가장 핵심은 양도소득세인데, 양도소득세라는 키워드가 5월 9일 이후로는 사라지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 이후로는 지금 통화량이 가장 핵심인데, 역시나 우리나라에 지금 많이 풀려져 있는 유동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부동산 시장에 흘러 들어올 가능성들이 크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특히나 뭐 주식 시장 같은 경우도 상당 부분의 자금들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온 것으로 보더라도 이런 부분들이 부동산 시장에 자극을 줄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특히나 양도소득세라는 거는 양도했을 때 발생되는 세금이거든요. 특히나 소득이 발생되는 구간에서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매물이 늘어나는 곳들은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소득 구간이 적으면은 양도에도 양도소득세를 크게 발생하지 않거든요. 네. 특히 그리고 조정 대상 구역을 벗어난 구역 같은 경우는 중과에 대해서는 해당되지가 않다 보니까 오히려 서울의 외곽 지역이나 이런 지역들은 가격 상승세가 좀 적었던 곳들에서는 물량들이 나오고 가격이 보합세로 갈 가능성이 있고요.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강남 지역 같은 경우는 일정 부분 조정은 될 수 있다라고 봐요. 근데 그 조정이라는 게 한 5월 9일 이전에는 일정 부분 조정이 된다라고 보거든요. 우리가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에 매물을 내놓은 것처럼 강남에 지금 주택을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과거에 매입을 한 이후에 주택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랐거든요. 네. 그 오른 부분에 대해서 수익 실현을 하기 위해서는
5월 9일 이전에 매각을 하는 게 좋겠지만 그 이후에는 양도소득세 내는 거하고 가격들을 급매로 조정했을 때하고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라고 하면 보유의 형태로 갈 가능성들이 상당 부분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네. 뭐 시장에서 주택 가격을 좀 하방 지지하는 역할 뭐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두 분 생각이 반대네요. 딱. 네. 이 교수님. 글쎄요, 지금 시장이 움직이는 기제는 사실은 양도소득세 중과 재개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5월 9일 이후에 던져졌던 보유세 강화에 대한 반응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우려 때문에 움직이는 거지 중지에 대한 부분이 지금의 어떤 매물을 만들어내는 그런 구도는 아닌 거죠. 네. 기본적으로 그 양도세 중과를 재개한다는 것 자체는 그 선택 하나만을 가지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 똘똘한 한 채에 대한 강화죠. 사람들의 선택이. 네. 양도세 중과를 한다 그러면 뭐 내가 돈 자산이 많다고 하더라도 여러 채 가려진 것보다 한 채에 몰빵하는 그런 구도를 만들어내니까. 그래서 그 힘은 매물 잠김과 똘똘한 채에 대한 가격 상승의 원인으로 작동을 하는데 문제는 그 따라오는 보유세 강화와 대출 규제의 방이 어떻게 작동하느냐가 사실은 방향성을 다르게 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과거에 뭐 노무현 정부 때도 그렇고 문재인 정부 때도 그렇고 실제 시작은 양도세 중과로 시작을 해요. 그러다가 종부세 강화와 고가 주택에 대한 대출 규제 강화로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사실은 강남이나 고가 주택의 가격은 상대적으로 안정되는 시기를 갖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도 뭐 2006년 말까지는 강남의 대형 아파트가 막 치고 올라가다가 2006년 말에 대출 규제 DTI 도입하고 막 종부세 강화하고 이러면서 강남 제자리 걸음이에요. 사실 돌이켜 보면 그 후에 강남은 오름세가 꺾였습니다. 대신에 이제 뭐 노도광이나 소형 아파트 급등세가 1년에 70~80%막 발생하는 구도로 이루어졌던 거죠.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도 마찬가지고 초기에 양도세 중과하면서는 사실은 강남의 상승세가 올라갔다가 그 노도광의 상승세가 상대 좀 약했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뭐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이러면서 뭐 강남은 상대적으로 노무현 정부 때처럼 그렇게 안정세는 아니었지만 노도광의 급등세가 치고 올라가는 그런 구도로 발생을 해서 사실은 전체적인 가격 변동을 평균적으로 본다 그러면 안정세로 가긴 좀 힘들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뭐 강남의 상대적인 안정세가 주변까지 안정세로 파급이 될 거냐에 대한 반응보다는 규제에 대한 통선 효과로 오히려 외곽의 가격 상승을 더 조정하는 방향으로 발생을 해서 평균적으로는 오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도 사실 좀 갑론을박이 있어요. 임대차 시장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 예를 들어서 이제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 예를 들어서 재심사 받을 때 RTI를 계속해서 적용한다라든지 뭐 이런 임대사업자들에 대한 압박 그리고 기타 다른 규제들이 결국 임대차 시장의 불안으로 이어질 것이다. 또 하나 나온 게 이제 비아파트형의 경우에도 더더욱 그렇다. 임대차 시장이 불안해지고 있는 건 지금 통계로도 나오고 있는 건 맞죠? 송 대표님께 먼저 여쭐게요. 지금 매매 시장보다도 임대차 시장에 대한 그 불안감들이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고요. 매물에 대한 물량들도 상당 부분 축소가 됐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RTI를 이제 규제를 하겠다라고 하면 결국은 이게 그 임대료가 이자를 얼마나 감당할 수 있냐 이게 핵심이거든요. 네. 그러면은 반대로 얘기하면은 이자를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월세를 올릴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뭐 수도권 같은 경우 한 1.5배 정도가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상업용 부동산도 예를 들면은 이 건물값이라든지 이자를 감당하기 위해서 임대료를 굉장히 과하게 올린 측면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처럼 주택시장에서도 월세 가격이 이자 수준을 감당하기 위해서 월세가 올라갈 가능성들이 상당 부분 크다라고 보여지고요. 지적하신 지금 주택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비아파트가 상당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감당을 많이 하고 있고 특히나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제가 올 때 보니까 40제곱미터 강남구에 있는 40제곱미터에 해당되는 그 면적 자체가 한 41% 정도가 이 아파트에 해당되거든요. 그리고 54% 정도가 59제곱미터 이하예요. 그러면은 이런 물량들이 축소가 되고 특히나 그
이 다주택자라든지 임대사업자들에 대한 그 물량들이 축소가 되면 축소가 될수록 월세에 대한 그 가격 불안 요인들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을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RTI를 규제를 하는 거는 굉장히 뭐 시장의 그 임대 시장을 좀 판단을 하고 규제를 하는 게 좀 맞지 않겠냐라고 보여지고요. 특히나 월세 시장의 지금 급격한 그 변화 흐름 안에서 다주택자와 그 임대사업자를 규제하는 게 지금 오히려 매매 시장보다도 훨씬 더 지금 자극이 클 수 있기 때문에 좀 신중한 접근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이철문 교수님, 이게 민간 임대사업자들이 우리 임대차 시장에서 공급 역할을 꽤 크게 하잖아요. 우린 공급만으로 다 감당이 안 되는 구조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임대차 시장 불안은 사실 몇 년 됐죠. 가격도 많이 올랐고 공급 부족도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 이런 가운데 어쨌든 규제가 좀 더 강화된다. 어떤 흐름으로 나타날 거라고 보십니까? 불안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가 뭐 주택을 재고량이 많채고 뭐 가구 수가 많채고의 그런 저량의 관계가 아니거든요. 주택 시장이 움직이는 기제는 굉장히 동태적인 그런 과정이고 뭔가 가격 변동을 만들어내는 구도는 누군가 자기의 주거 소비를 조정을 해나가면서 이사 가면서 큰 집으로 이사를 가거나 뭐 고용 중심주로 이사 가는 그런 구도 속에서 이제 거래가 발생을 하면서 이제 가격이 움직이는 그런 구도라서 시장을 동태적인 유량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그림이 굉장히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아파트를 한 채 지어서 입주가 이루어지면 그 아파트 한 채는 그 시기에 발생하는 주거 이동에 대한 수요를 100% 받아낼 수가 있죠. 근데 재고 주택 중에 전월세 주택으로 남아 있는 물량은 전체 재고 주택의 한 뭐 2년, 4년에 한 번씩 이사를 가면 30%밖에 못 받아내요. 근데 자가 주택은 보통 한 15년에 한 번 이사를 가죠. 그러면 발생하는 주거 이동의 수요를 한 7% 받아내는 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전월세 주택 한 채가 사라지고 자가주택으로 넘어간다는 관계가 주택 시장을 동태적으로 움직이는 기제에서는 굉장히 주거 이동을 받아내기 힘들어지는 구도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지금 벌어진 현상이라는 게 매물이 줄어들고 이거는 동태적인 유량의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현상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뭐 이 대통령께서 얘기를 하신 것처럼 아니 뭐 전월세 주택 한 채 사라지고 자가 가구 하나 생기는데 뭐가 문제냐? 그건 저량의 관계인 거고 시장에는 동태적으로 움직이는 유량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발생하는 어떤 전월세 시장에 대한 압박과 압력이 훨씬 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있는 주택 중에 반을 공공임대로 바꿔버리면 나머지 반의 민간임주택은 시장에 안정이 될 거냐? 아닙니다. 왜냐하면 공공임대주택으로 바뀌는 주택이 한 번 들어오면 안 나와요. 들어가서 10년, 20년 삽니다. 근데 민간임대주택은 어쨌든 뭐 3년, 4년 하면서 이사를 가잖아요. 그런 구도 속에서 새롭게 생기는 뭐 분가라든가 수요에 대한 부분을 계속 동태적인 과정 속에서 수용할 수 있는 구도가 있는데 공공임대주택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자가로 넘어간다는 게 도심지 주변에 있어서의 전월세 수요를 많은 지역에 있어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점을 발생시킬 수가 있습니다. 또 그 주택을 누가 가져가냐에 대한 부분도 전월세를 필요로 하지 않는 현금 부자가 그 주택을 소유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미스매치가 очень 크게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름대로 다주택자가 갖고 있는 사회적 역할이라는 게 분명히 있는데 그걸 무시한다는 게 만들어내는 엄청난 사회적인 비용이 결국은 전월세 그 주택의 공급 부족과 전월세 특히나 요즘은 월세 앙등의 문제로 귀결될 거라는 게 참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생각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다주택과 임대사업을 압박하면 전월세 부족으로 서민주거 불안이 심화된다는 주장은 기적의 논리다. 예, 저는 이제 두 분 생각과 조금 다른데 네. 지금 뭐 기사에 보면은 뭐 30% 넘게 줄었다라고 하는데 좀 요거는 좀 과장된 거고 이게 왜 줄었냐면 이게 이제 재계약 갱신이 있기 때문에 이게 기간이 이제 늘어나면서 그 지역 그 사는 그 집에 2년을 더 살게 되시는 분들도 있어서 조금 이제 물량이 좀 줄었고 실제로 지금 시장 상황이 안 좋으니까 내가 주택을 구입하려고 이제 계획했던 분들이 좀 미루는 현상이 있어서 제가 보기엔 이 기간에 실제로 이제 전월세 수요가 늘어나고 공급은 이제 사실 그대로 있죠. 실제로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전월세 시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개인적으로는 전월세 시장에 대해서는 올해 연말까지 지금처럼 이제 뭐
급등하는 상황은 없더라도 소폭 지금 시장 분위기에서는 소폭 가격이 오르는 상황, 그러니까 공급이 좀 부족하는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부족하는 이런 시장 상황이 좀 지속될 것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전월세 시장은 특히 이제 이게 정책적으로 움직이기가 상당히 어려운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어떤 수요 공급자의 수요 공급의 논리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시장이기 때문에 전월세 시장은 아마 이재명 정부에서도 조금 애를 먹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집값으로 다시 한번 돌아와 보겠습니다. 최근에 아주 의미 있는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이제 한국부동산원에서 매주 발표하는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 강남 3구와 용산 집값이 이제 100주 만에 꺾였습니다. 하락 전환했다는 뜻입니다. 이게 이제 주간 단위로 나오기 때문에 전주 대비 몇 퍼센트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저희가 측정을 하는데 이게 드디어 마이너스를 찍었습니다. 송 대표님 저거 의미 있는 지표 아닙니까? 의미 있는 지표라고 볼 수는 있겠죠. 네. 당연히 가장 핵심 지역이다 보니까 그 가격이 꺾였다라는 거는 의미가 있다라고 보는데 지금 이 그 상승에 대한 폭이 이 지역이 상당히 높긴 했어요. 지금 서울의 작년에 누적 상승률이 부동산원 기준으로 한 8% 정도 상승을 했었는데 송파권이 한 20% 정도가 상승을 했었고요. 지금 나와 있던 그 강남 같은 경우도 지금 한 14%, 그다음 서초도 한 14%, 그다음 용산도 한 13% 정도 상승했거든요. 그러면 서울의 평균보다도 압도적으로 많이 오른 가격이다 보니까 네. 가격이 오른 만큼 뭐 이런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최근에 많이 오른 뭐 주식도 많이 조정을 받는 것처럼 네. 예, 많이 오른 지역들이 가격이 좀 조정이 됐다라고 보여지고요. 저런 부분들이 뭐 5월 9일까지는 조금 더 확장적으로 더 많은 지역에서 나올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가격들이 작년에 너무 많이 상승을 한 측면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변동률에 그 마이너스 찍는 지역들이 더 많이 나오고 특히나 뭐 수도권 같은 경우는 과천하고 분당 같은 경우도 조정의 그 폭들이 좀 더 나올 수 있다라고 보죠. 다만 이제 서울에서 보면은 뭐 0%대 올랐던 지역들도 있거든요. 0에서 한 1% 정도 올랐던 지역들이 뭐 중랑구라든지 노도강 뭐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는 8% 대비했을 때 한 1, 2% 정도밖에 상승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 지역들은 가격 흐름세가 조금 더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주택자에 대해서 뭐 여러 그 압박들을 통해서 뭐 가격이 조정됐다라기보다는 가격이 많이 오른 것들이 조정이 되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앞서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5월 9일 이후에는 뭐 전세 물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워낙 좀 축소가 되고 네. 특히나 뭐 전세 가격 같은 경우는 강남 같은 경우는 매매가의 한 30% 정도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예를 들면 30억 정도 하는 매매 시세하는 곳에 한 10억으로 그 지역에 어떤 많은 인프라를 누리면서 거주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인데 그런 공간에서 수요자가 많이 추가적으로 쏠리고 그런 전세나 월세 가격이 매매 가격을 다시 올리는 그런 측면에서는 뭐 한 5월 9일부터는 또 다시 뭐 가격의 불안 요인이 뭐 작용을 충분히 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100주 만에 하락 전환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연일 부동산 시장을 향한 압박, 이 압박 효과가 나타난 건가? 이제 이런 해석들도 나오더라고요. 저는 그 뉴스를 보면서 우리가 100주 동안 올랐다는 게 뉴스가 돼야 되지 100주 올랐다가 한 주 떨어졌다는 거는 사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오래 떨어지냐, 어느 정도 폭으로 떨어지느냐는 이제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락으로 좀 전환했다라는 뭐 이야기가 있지만,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지금 보면 시장이 자체가 이재명 대통령을 좋게 얘기하면은 이 정책을 부동산 정책을 신뢰하고 좀 나쁘게 얘기하면 좀 약간 두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내용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렇게 좀 과거에는 전문가들이 대부분 보면은 뭐 이러다 말 것이다, 계속 오를 것이다 하는데 요즘은 전문가들 상당수 부분이 조금 시장이 조금 영향이 있는 것 같다라는 쪽으로 과거 어느 정부에서보다도 굉장히 그런 비율이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는 제가 보기에는 이런 하락이 이제 초입부에 들어갔는데 네. 당분간은 이런 분위기가 좀 유지가 되는데 이게 어느 정도 수준으로
언제 어느 기간만큼 길게 이어질까는 우리가 좀 더 앞으로 지켜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직 판단하기는 일이지만 어쨌든 상급지 우리가 이제 상징적으로 여겨지는 강남산과 용산이 꺾이니까 여기에 이제 뭐 언론들도 그렇지만 여러 이제 해석들을 갖다 붙이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만약에 추세적으로 계속 떨어진다. 혹은 상급지뿐만 아니라 비상급지 다른 자치구로도 확대되고 뭐 수도권 전체적으로도 하락 조정 분위기로 이제 확산된다. 이건 해석이 달라질 여지가 있죠. 글쎄요, 뭐 그렇게 되는 게 꼭 바람직한지는 모르겠는데 네. 어쨌든 지금 벌어진 그런 현상은 뭐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메시지가 통하고 있다고 봐요. 네. 문제는 그게 장기적으로 갈 거냐에 대한 건 의문이 있는 거고, 다만 이제 지금 벌어지는 그런 최근에 한 1년이 안 되는 기간 동안의 상황을 보게 되면 앞에서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뭐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한 2년여간에 벌어졌던 일이 압축적으로 나타난 거거든요. 그래서 뭐 강남 아파트 가격 잡겠다고 못 잡을 거 있겠습니까? 온갖 수를 다 쓰면 막 잡겠죠. 근데 거기에 대한 사회적인 비용이 뭐냐에 대한 부분을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시기로 온 거죠. 네. 그래서 근데 어쨌든 뭐 걱정스러운 부분은 이게 뭐 강남이나 한강 벨트에 있어서 가격의 상승세가 어느 정도 잡힐지에 대한 건 사실 의문스럽지만 문제는 그 상승 압력에 대한 부분이 풍선 효과로 외곽으로 어떻게 어느 정도 강도로 퍼져나갈 거냐에 대한 부분이 지금 훨씬 더 고민스러운 부분이고요. 실제로 벌어지는 뭐 가격 변동이나 양상을 보게 되면 뭐 관악구나 뭐 이런 데 가격 상승이 훨씬 더 크게 나타났다든가 네. 최근에 제가 그 서울시의 토지거래 허가 신청 건수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한번 봤더니 강남의 경우에는 뭐 매물이 많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토 신청 자료의 경우에는 강남구가 한 200건 정도예요. 월 200건으로 올라갔어요. 근데 노원구 같은 경우에는 전달인가 저전달에 월 200건 상계동만 월 200건이었다가 전달에 400건으로 올라갔더라고요. 그래서 훨씬 더 거래가 많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들이 외곽이 훨씬 더 발생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네. 그런 구도를 가지고서 그것도 지켜봐야겠지만 그냥 강남이 안정됐기 때문에 주변도 안정될 거라는 거는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네. 굉장히 좀 특이한 상황인 거고 뭐 우리가 경험했던 거는 강남을 누르니까 외곽이 올라가는 풍선 효과의 사항들 우리가 경험을 과거 여러 번 했었죠. 그래서 이제 그게 더 불안한 거고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그래서 전월세 시장이 안 잡히면 어디까지 갈 건데 이번 정부가. 근데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았다는 게 좀 불안해요. 지금부터 한 4년 가까운 기간 동안 어디까지 달릴지 전월세 시장에 대한 부분들을 전월세 상한제나 뭐 계약행위 청구권에 대한 부분들을 뭐 333의 그 수준을 뭐 규제하는 방향까지 갈지 뭐 이런 좀 생각이 좀 복잡해집니다. 개인적으로 너무 많은 시간이 네. 남았다라는 게 이제 부담스럽습니다. 그 집 가지고 계신 분들은 또 다음 주를 되게 주목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공시 가격이 이제 발표가 됩니다. 공시 가격은 이제 보유세를 이제 산정하는 데 있어서 이제 근거 기본적인 데이터이기 때문에 작년에 집값이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송 대표님? 네. 그럼 공시 가격도 꽤 많이 이제 반영이 될 텐데 네. 그럼 이제 보유세 부담이 상당히 이제 커진다. 이 걱정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 않아도 지금 뭐 세율 내지 공제 같은 것들을 조정을 해서 보유세 부담을 높일 거라는 이제 예상이 나오고 있어서 네. 다음 주 되게 주목됩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보유세는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올라가는 그 지역과 단지의 분포도가 훨씬 더 넓어질 것으로 보여지는데 말씀하신 대로 역시나 가장 주요 원인은 지금은 뭐 세율 조정을 일단은 안 한 상황에서 매매 가격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 매매 가격이 바탕된 분포도가 상당 부분 넓어질 걸 보여지는데 근데 이제 한 그 20억 정도의 그 시세 수준이라고 보여지면은 뭐 그 올라가는 수준이 뭐 십수만 원 또는 뭐 한 100만 원여 안에서 올라가는 정도의 보유세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1주택에 해당되는 그 보유자 같은 경우는 뭐 부담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강남의 핵심 지역들 외 초고가 지역들, 소위 말하는 한 50억 정도 되는 아파트 지역들의 가격세랑 또 보유에 대한 부담금은 커지겠지만
뭐 마포나 성동구에 있는 아파트, 뭐 신축급에 해당되는 그런 아파트 같은 경우도 최근에 시뮬레이션 보고 하면은 뭐 충분히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 보유세가 올라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이 다주택자라든지 또는 향후에 세율을 좀 조정을 했을 때 변화가 크게 된다라면은 굉장히 좀 부담감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다만 이 보유세에 대해서 지금 뭐 표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만약에 주택을 뭐 여러 채 뭐 갖고 있다든지 만약에 시세를 한 1% 정도 뭐 지금 언론에서는 뭐 그런 얘기들도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된다라면 1%라고 그러면은 매매가의 한 1% 대충 보더라도 지금 한 뭐 원베일리 뭐 대표적인 아파트죠. 1,800만 원 하는 게 한 6,600만 원. 만약에 저렇게 된다라면 타격이 굉장히 클 것으로 보여지는데 6,600만 원의 보유세. 그렇죠. 예. 매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매년 매년 내는 내야 거죠. 되는 보유세.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저렇게 되게 된다라면 뭐 정부의 그 월세를 내는 구조기 때문에 저 정도까지 내면 뭐 특별히 뭐 주택을 매입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오히려 월세를 한 5, 600만 원 정도 내면서 거주를 하는 게 더 낫겠다라는 판단을 할 정도로 시뮬레이션이 굉장히 좀 강도가 높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보유세가 어느 정도까지 늘어날 거라고 보십니까, 김준환 교수님? 지금 이제 마포 정도 지역은 뭐 2, 300만 원 정도 수준이고요. 올해는 일단 올해는 보유세가 끝났습니다. 네, 올해 이제 끝났죠. 정부 네. 정책이 바뀌면 이제 내년부터 이제 되는데 그리고 이제 뭐 강남의 아파트 뭐 같은 경우에는 뭐 1,500에서 2,000 정도 수준인데. 잠시만, 예. 보유세가 끝났다는 게 지금 이미 현재 올해 거는 끝났습니다. 뭐 세율이나 공제법 그죠, 예, 이런 것들이 끝나 예. 아직 내지는 않았죠. 이제 보유세를 7월에 이제 내야 깜짝 되는데 놀랐습니다. 이미 정해져 있어서 정부가 이제 손을 댈 게 없다는 말씀입니다. 네네. 이제 예, 근데 오해가 이제 이것을 풀렸습니다.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좀 지금 한 69%인가 돼 있는데 뭐 80%, 90%까지 올린다는 얘기 하나. 그 다음에 이제 또 세율을 아까 송 대표님 말씀하신 세율을 올린다고 하면 지금 강남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뭐 1,500에서 2,000만 원 수준인데 요것이 조정이 된다면 제 생각에는 뭐 4, 5천만 원 이상 1년에 나올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이제 그게 이제 그렇게 됐을 때는 굉장히 이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1주택자에게는 뭐 이렇게 나오지 않겠지만 다주택자에게는 제가 보기에는 아파트 한 채당 뭐 4, 5천만 원 정도 보유세가 나올 수 있다. 아니면 뭐 정말 더 정부에서 더 정말 강하게 나오면 그 이상도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사실 1년에 뭐 4, 5천만 원 아파트 한 채 세금을 낼 수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되느냐. 강남에 사시는 분들이라고 다 매달 수입이 이렇게 많은 분들이 있는 것만도 아니거든요. 그렇다면은 이렇게 보유세가 이제 상향이 될 때는 제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는 시장에 영향이 있을 거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네. 사실입니다. 예. 보유세 부담이 올라가면 이게 시장에 어떻게 어떤 반작용 결과가 나타나죠? 글쎄요, 어쨌든 초고가에 대해서 과도한 주택에 대해서 보유세를 밀리면 차고가 주택으로 수요가 내려가겠죠. 최가 아니고 아래, 차. 예. 네. 결국은 그 수요가 사라지는 건 아니니까 시장 자체에 있어서 평균적인 종합적인 가격이 안정될 거냐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의문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국내 종부세라는 게 물건 단위의 보유세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뭐 압구정동에 아파트 한 채 갖고 있고 경기도에 아파트 갖고 있고 뭐 이런 다주택자의 경우에 종부세가 커지면 뭐 자기 임대 놓는 주택에 있어서의 비용에 대한 부분을 전가하는 그런 선택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물건 단위의 재산세 전가가 아니라 광역적인 재산세 전가 효과가 발생할 수가 있어서 이제 그런 부분에 사실은 뭐 임차 가구들, 전월세 가구들에 있어서의 그런 주거 비용의 증가가 이제 뭐 저희가 또 고민할 수밖에 없는 또 이슈이기도 하죠. 그래서 선택을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보유세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누진적으로 막 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많이 하고 저가 주택에서는 없애고 이런 구도는 그렇게 바람직한 구도는 아닌 것 같아요. 해외 네. 그 뉴욕과 같은 그런 우리가 경쟁하는 도시에 있어서의 상황을 보더라도 그냥 뭐 동일 세율이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특히 또 뉴욕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자가주택에 해당되는 그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실효세 율보가 1.2%입니다. 근데 임대 놓는
콘도미니엄 물건에 대해서 0.8%예요. 그래서 사실은 임대용으로 활용되는 주택에 대해서 보유세를 오히려 낮춥니다. 네. 그래서 그런 식의 선택이 필요한 상황도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정말 뭐 해외 사례들을 들여다보겠다 그랬으니까 뭐 이런저런 그런 구도화해서 조금은 뭐 합리적인 그런 선택들을 좀 이번 기회에 보유세에 대한 부분을 단순하게 뭐 종부세를 차등화해서 높은 가격과 많이 가진 사람에게 엄청나게 물리는 그런 선택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결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보유세 전반적인 틀을 한번 다시 만들어보는 그런 기회로 를 가졌으면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짧게만 이건 송 대표님한테만 여쭤보고 네. 마무리를 할게요. 지금 공급 대책이 어떻게 원활하게 되고 있어요? 이 공급 대책 나오긴 했는데 네. 사실 최근에 세금 이슈나 이런 네. 부동산 매시 때문에 좀 가려진 면이 있거든요. 네. 지방선거 앞두고 있잖아요. 네. 그럼 사실 되게 활발한 막 개발 계획 뭐 이런 거 막 나오잖아요. 네. 공급이 원활합니까? 지방자치단체들하고의 또 협조도 이루어지는 것도 관건일 것 지금 같고. 공급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구두 개입을 하고 있는 거로 보여지거든요. 왜냐하면은 이런 공급 대책 자체가 뭐 용산도 마찬가지고 과천 그리고 노원구 같은 경우도 뭐 주민들의 반발과 지자체 반발이 있고 말씀하신 대로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공급은 일어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게 명확한 그런 흐름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공급 부족에 대한 이슈가 워낙 크고 지금 실질적인 공급이 안 일어난다라고 해서 네. 예전에 뭐 문재인 정부 시절 같은 경우 28번 정도의 부동산 대책이 나왔듯이 네. 지금 한 28번 이상의 이재명 정부의 구두 개입이 지금 있는 게 역시나 이런 공급에 대한 그 실질적인 성과가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또 정치권에서 경쟁하듯 이런 부동산 관련 공약들을 쏟아낼까 우려가 되기도 합니다. 무리수에 가까운 공약들이 남발이 되면 또 시장의 자정작용이 마비되고 집값 안정이라는 거시 목표까지도 흔들리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토론 마치겠습니다. 여기는 모든 경제가 모이는 SBS 비즈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